친구야, 너 퇴직금 얼마 받았니? 재작년 가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김재훈이 물었습니다. BMW 7 시리즈 키를 만지작거리면서요. 손목엔 롤렉스가 번쩍였습니다. 나 2억 좀 넘게 나왔어. 제가 대답하자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들 결혼시키느라 거의 다 썼어. 지금 남은 거 별로 없어. 그 순간 김재훈이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얼마나 남았는데? 설마 5천도 안 돼? 그 정도는 돼. 제가 대답하자 그가 웃었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나 지금 한 달에 600 넘게 벌어. 너도 해봐.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새벽 3시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었습니다. 알바보다 못한 돈을 벌면서요. 그리고 김재훈은 수천만 원대 빚을 지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박명규입니다. 올해 59살이에요. 얼마 전까지 공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정확히는 30년 넘게 한 직장을 다녔어요. 자동차 부품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협력사 납품 일정 조율하고 재고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요. 입사했을 때가 28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공기업 들어가면 평생 직장이라고 했거든요. 성실하게 일하면 정년까지 간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주말 출근도 자주 했습니다. 부장까지는 못 올라갔어요. 차장으로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그래도 괜찮았어요. 월급 나쁘지 않았고 복지도 좋았거든요. 마지막 몇 년은 한 달에 6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재작년 초봄이었어요. 인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뭔가 불길한 느낌이 들었어요. 회의실에 들어가니 인사 담당 이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규 씨, 명예퇴직 생각해 보셨어요? 갑작스러웠습니다. 정년까지 아직 2년 남았는데요. 회사가 어려워서요. 인력 구조 조정이 필요합니다. 자발적으로 나가시면 조건 좋게 드릴게요. 사실상 강제였어요. 버티면 불이익이라는 뜻이었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받아들였어요. 30년 넘게 바친 회사가 이렇게 끝나는구나. 허무했습니다. 퇴직금은 2억을 좀 넘게 받았어요. 명예퇴직 위로금까지 합쳐서요. 통장에 찍힌 그 숫자를 보는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30년 치고는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보, 우리 이제 뭐하고 살아?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연금 나오잖아요. 그걸로 살면 되지. 국민연금이랑 퇴직연금 합쳐서 한 달에 150 정도 나왔어요. 부부 둘이 살기엔 빠듯했습니다. 그때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저 결혼하려고요. 32이었습니다. 때가 됐죠. 축하한다. 언제 해? 이번 봄에요. 근데 아버지, 전세금이랑 혼수 준비하려면 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하냐고 물었습니다. 글쎄요. 전세 보증금만 8천원 있어야 하고요. 혼수랑 예단까지 하면. 준혁이가 말끝을 흐렸어요. 아내랑 의논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줄 수 있을까? 다 줘야죠. 외아들인데. 결국 1억 5천을 주기로 했어요. 전세 보증금 8천, 혼수 4천, 나머지는 신혼여행이랑 가전제품 사는데 쓰라고요.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준혁이한테 봉투를 건넸어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야. 잘 살아라. 준혁이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남았어요? 계산해 봤습니다. 2억 좀 넘던 돈에서 1억 5천을 빼니 5,800 정도 남았어요. 결혼식 치르느라 쓴 돈까지 빼면 그 정도였습니다. 이걸로 20년을 어떻게 살지? 걱정이 됐어요. 은행 이자를 계산해 봤습니다. 요즘 금리가 연 3% 정도니까 한 해에 150 정도 세금 떼면 더 적겠죠. 한 달로 따지면 12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연금 150에 이자 12만 원 더하면 한 달에 160 정도. 월세 안 내는 자가인데도 빠듯했습니다. 관리비 내고 공과금 내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어요. 뭐라도 해야겠어.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뭘 하시려고요? 모르겠어. 일단 일자리를 알아봐야지.
인터넷으로 구인 사이트를 뒤졌습니다. 59배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경비원 자리는 있었어요. 한 달에 200 정도 주는, 하지만 체면이 걸렸습니다. 30년 넘게 공기업 다녔는데 경비원이라니. 그때였어요. 고등학교 동창회 연락이 왔습니다. 가을이었어요. 명규야, 오랜만에 한번 보자. 동기들이 모인다고 하더라고요. 별 생각 없이 갔습니다. 동창회 장소는 시내 호텔 연회장이었습니다. 20명 정도 모였어요. 다들 비슷한 나이대였죠. 50 중후반에서 60 초반. 들어서자마자 김재훈이 보였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그런데 뭔가 달라 보였어요. 깔끔한 정장에 명품 벨트, 손목엔 롤렉스가 번쩍였습니다. 야, 명규야. 재훈이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어요. 테이블로 다가가니 BMW 차 키가 눈에 띄었습니다. 7 시리즈더라고요. 저도 차는 있지만 10년 넘은 중형차였거든요. 너 차 바꿨냐? 제가 물었습니다. 응, 작년에 바꿨어. 사업이 잘 돼서. 사업이요? 편의점 하거든. 3년 됐어. 편의점이라고요? 솔직히 의외였어요. 재훈이는 대기업 다니다가 퇴직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편의점이 잘 돼? 잘 되고 말고. 나 지금 한 달에 600은 넘게 벌어. 600이요? 제 퇴직 전 월급만큼이었습니다.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요즘 편의점이 대박이거든. 본사에서 다 지원해주고 나는 관리만 하면 돼. 관리만요? 그럼 매일 나가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지. 알바 쓰면 돼. 나는 오전에 한두 시간 나가서 정산하고 끝이야. 오후엔 골프 치러 가. 부러웠습니다. 저는 재취업도 못하고 있는데. 재훈이는 편하게 돈 벌고 있다니. 너도 해봐. 명규야. 재훈이가 말했어요. 나는 편의점 같은 거 해본 적도 없는데. 그게 뭐 어려워? 본사에서 다 가르쳐줘. 너 꼼꼼하잖아. 딱 맞을 것 같은데. 저녁 식사가 끝나고 2차로 옮겼습니다. 재훈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야,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봐. 너 퇴직금 얼마 받았어? 나? 2억 좀 넘게 나왔어. 오. 그럼 편의점 여러 개 할 수 있겠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아들 결혼시키느라 거의 다 썼어. 지금 남은 거 별로 없어. 재훈이 눈이 반짝였어요. 얼마나 남았는데? 설마 5천도 안 돼? 그 정도는 돼. 제가 대답하자 재훈이가 제 어깨를 탁 쳤습니다. 그거면 충분해. 편의점은 7천 정도면 시작할 수 있거든. 너 지금 6천 가까이 있으면 1,000만 원 정도만 더 있으면 되잖아. 1,000만 원이요? 그 정도는 대출 받으면 되지. 이자도 얼마 안 돼. 재훈이가 말했습니다. 근데 진짜 한 달에 600이나 벌어? 응, 내가 거짓말할 이유가 있나? 매출이 좋은 달엔 700도 넘어.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이 안 왔어요. 재훈이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한 달에 600, 연금 150이랑 합치면 750, 그 정도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편의점 할까봐. 편의점이요? 갑자기 왜요? 어제 동창회에서 재훈이를 만났는데 편의점에서 잘 번대. 얼마나 버는데요? 한 달에 600 넘게. 아내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렇게 많이요? 응, 알바만 쓰면 우리는 관리만 하면 된대. 그럼 해볼까요? 아내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빠듯하잖아요. 뭐라도 해야죠. 며칠 후 재훈이한테 전화했어요. 재훈아, 나 진지하게 생각 중인데. 어떻게 시작하면 돼? 오, 결심했어? 좋아, 내가 본사 담당자 연결해 줄게. 일주일 후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명규님 맞으시죠? 창업 설명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있는데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아내랑 함께 본사로 갔습니다. 수도권 어느 도시의 고층 빌딩이었어요. 로비가 깔끔하고 세련됐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니 회의실이 있었어요. 이미 사람들이 20명 정도 앉아 있었습니다. 다들 저희랑 비슷한 나이대였어요. 50 중후반에서 60 초반. 앞에 젊은 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본사 개발팀 정대리입니다. 화면이 켜지면서 그래프가 나왔습니다. 편의점 시장이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해도 전국 매출이 30조가 넘었어요. 편의점은 불경기에도 강합니다. 왜일까요?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도 먹고 마셔야 하니까요. 다음 화면에 성공 사례가 나왔어요. 이분은 작년에 시작하셨는데 지금 한 달에 500 넘게 벌고 계세요. 아침에 2~3시간만 나오시고 나머지는 알바가 다 합니다. 사진 속 사장님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깨끗한 편의점 앞에서요. 저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기대가 됐습니다. 초기 비용은 7천 정도면 시작하실 수 있어요. 가맹비 3천에 인테리어는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요. 초도 물량이랑 보증금 합쳐서 그 정도예요. 딱 제가 가진 돈에 조금 모자란 금액이었습니다. 대출은 어떻게 하나요? 옆에 앉은 분이 물었어요. 은행 신용대출 받으시면 됩니다. 금리도 요즘 괜찮아요.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정 대리가 저희 테이블로 왔어요. 어떠셨어요? 궁금하신 점 있으세요? 월 수익이 정말 500 이상 나올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위치만 좋으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박명규 님은 어느 지역 생각하세요? 집 근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수도권 어느 도시입니다. 그쪽 괜찮죠? 제가 지금 나온 매물 보여드릴게요. 노트북을 펴더니 지도를 보여줬어요. 여기 역 근처에 매물이 하나 있어요. 유동 인구 많고 오피스텔도 가까워서 손님 꾸준할 겁니다. 예상 매출은요? 1매출 130에서 150 정도 예상됩니다. 월로 치면 4천 정도 되죠. 4천이요? 거기서 마진 빼고 본사 목 빼고 나면 사장님 순수익이 한 달에 500에서 600 나옵니다. 500에서 600, 재훈이 말이 맞았어요. 인건비는요? 알바 쓰시면 한 달에 300 정도 드는데요. 사장님이 좀 나오시면 아끼실 수 있죠. 처음엔 사장님이 직접 좀 하셔야 해요. 매장 파악도 하시고 알바 교육도 하셔야 하니까 자리 잡으면 그땐 편하게 관리만 하시면 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랑 의논했어요. 어떻게 생각해? 괜찮은 것 같아요. 재훈이도 하고 있고. 설명에 들어보니까 안정적일 것 같아요. 근데 돈이 1,000만 원 정도 부족해.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이자도 얼마 안 된다고 했잖아요. 고민을 며칠 했습니다. 결국 결심했어요.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신청했습니다. 1,500을 받았어요. 여유분까지 포함해서요. 본사에 연락했습니다. 계약하려고요. 좋습니다. 사장님,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겠습니다. 다음 날 본사로 갔어요. 회의실에서 계약서를 받았습니다. 두꺼운 서류였어요. 50페이지가 넘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면 돼요. 정 대리가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줬어요. 계약 기간 5년이고요. 영업시간은 24시간 또는 19시간 중에 선택하실 수 있어요. 24시간으로 해야 매출 높겠죠? 그렇죠. 야간 매출이 무시 못해요. 대부분 24시간 하세요.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 했는데 대충 훑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무슨 소린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글씨도 작았고요. 서명했습니다. 도장을 찍었어요. 7천만 원을 송금했습니다. 예금 6천 가까이에 대출 1,500 중에 일부를 더해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인생에서 이렇게 큰 돈을 한 번에 쓴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집 살 때 빼고는요. 축하드립니다. 사장님, 정 대리가 악수를 청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나 계약했어. 오, 결심했구나. 축하해. 걱정 마. 잘 될 거야. 2달 정도 지났을까요? 매장 준비가 끝났습니다. 인테리어도 마무리되고 상품도 다 들어왔어요. 오픈 전날 밤 매장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하고 밝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 진열된 상품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음료 냉장고, 도시락 냉장고, 아이스크림 냉동고, 과자 코너, 라면 코너, 모든 게 새 것이었어요. 여보, 우리 가게예요. 아내가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응, 드디어 우리 가게가 생겼어. 뿌듯했습니다. 59 나이에 처음으로 내 사업을 하게 됐어요. 공기업 월급쟁이로만 살다가 사장이 된 거죠. 오픈 당일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6시였어요. 아직 어두웠습니다. 매장 불을 켰어요. 문을 열고 카운터에 섰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출근길 직장인이었습니다. 30 정도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새로 오픈했네요? 네, 오늘 첫날이에요. 자주 올게요. 회사가 근처거든요.
고맙습니다. 삼각김밥이랑 커피를 계산했어요. 첫 매출이었습니다. 계산기에서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가 참 좋았습니다. 장사가 되는구나. 손님이 오는구나. 희망이 생겼어요. 오픈 첫 주는 정말 바빴습니다. 본사에서 행사를 지원해줬거든요. 현수막을 걸었어요. 오픈 기념 할인 1+1 손님들이 꽤 왔습니다. 하루 매출이 100만 원 넘는 날도 있었어요. 140까지 찍은 날도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매출 140이야. 아내한테 자랑했어요. 정말요? 대박이네요.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매출 진짜 좋다. 그럼 내가 뭐랬어? 잘 될 거라고 했잖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첫 달 매출을 정산해 봤어요. 4,200 정도 나왔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것보다는 조금 적었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첫 달이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 거죠? 정대리한테 물었습니다. 네, 좋으신 편이에요. 자리 잡으시면 더 오를 겁니다. 수익을 계산해 봤습니다. 마진 빼고 본사 못 빼고 나니 800 정도 남았어요. 여기서 월세 200 빼고 전기료 30 빼고 나면 570. 이 정도면 됐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요? 알바 써야죠. 알바를 구했습니다. 구인 앱에 공고를 올렸어요. 지원자가 여럿 왔습니다. 대학생 둘이랑 주부 한 명을 뽑았어요. 시급은 10,000원 조금 넘게 줬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약간 높게요. 그래야 오래 다니니까요. 24시간을 세 타임으로 나눴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2시까지가 첫 번째,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가 두 번째,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가 야간. 제가 오전 타임 할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당신은 집에 있어. 나랑 알바가 돌아가면서 하면 돼. 아니에요. 제가 도와야죠. 초반엔 바쁘잖아요. 결국 아내도 오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달 매출이 나왔습니다. 4,100. 첫 달보다 조금 떨어졌습니다. 오픈 행사 끝나서 그런가 봐. 아내가 말했어요. 자리 잡으면 다시 오를 거야.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재훈이도 그랬어요. 처음엔 다 그래. 몇 달 지나면 안정돼. 그런데 인건비가 문제였습니다. 알바 3명 한 달 쓰는데 800 가까이 들었어요. 매출에서 마진 빼고 월세 빼고 전기료 빼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계산기를 두드려 봤어요. 아무리 계산해도 적자였습니다. 정대리한테 전화했습니다. 저 매출이 4,000 정도 나오는데 알바비 내면 남는 게 없어요. 아, 사장님, 처음엔 좀 그래요. 매출 더 올리셔야 해요. 어떻게 올려요? 잘 팔리는 상품 위주로 발주하시고요. 행사 상품도 많이 넣으시고요. 그리고 사장님이 인건비 좀 아끼셔야 해요. 인건비를 아끼라고요? 네, 처음엔 사장님이 좀 나오셔야 돼요. 다들 그러세요. 알바만 쓰면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자리 잡으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죠. 지금은 좀 고생하셔야죠. 말이 달랐습니다. 처음엔 관리만 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오전 2~3시간만 나오면 된다고 했잖아요. 야간 알바를 줄였습니다. 제가 야간에 나가기로 했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당신이 야간을 해요? 나이가 어린데 몸이 버티겠어요? 아내가 말렸습니다. 어쩔 수 없어. 알바비를 아껴야 해. 첫 야간 근무 날이었습니다. 밤 10시에 출근했어요. 알바와 교대했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세요. 응, 잘 가. 처음엔 괜찮았어요. 손님도 좀 오고 정리할 것도 있고. 시간이 갔습니다. 담배 진열하고 음료 채우고 바닥 닦고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새벽이 되니까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시쯤 됐을 때 졸음이 쏟아졌어요. 눈이 저절로 감기더라고요.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머리가 꾸벅 숙여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려고 커피를 마셨어요. 그래도 졸렸습니다. 새벽 3시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1시간에 한두 명 올까 말까였습니다.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만 밝았습니다. 잠깐 졸았습니다. 얼마나 졸았는지 모르겠어요. 벨소리에 깼습니다. 손님이 들어온 거였어요. 네, 어서 오세요. 허둥지둥 일어났습니다. 창피했어요. 손님이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아침 6시가 됐습니다. 오전 알바가 출근했어요. 사장님 수고하셨어요. 응, 고마워. 집에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어요.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낮잠을 잤어요. 일어나니 오후 3시였습니다. 저녁 먹고 또 야간 출근해야 했습니다. 생활 리듬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낮에 자고
밤에 일하니까 몸이 적응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야간을 하니까 인건비가 250 정도 줄었어요. 그래도 손에 남는 건 150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제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 봤어요. 한 달에 240시간, 야간 8시간 곱하기 31, 150을 240으로 나누니 시급이 600 정도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이 10,000원인데 저는 600원 받고 일한 거였어요. 알바보다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후회가 됐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이게 아닌데.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재훈아, 너 지금도 한 달에 600 벌어? 응, 왜? 나는 150밖에 안 남는데. 인건비 내면 남는 게 없어. 그래? 이상한데 내 매장은 괜찮은데. 재훈이 목소리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거짓말하는 것 같았어요. 너 진짜야? 진짜라니까. 너 위치가 안 좋나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뭔가 불안했습니다. 재훈이 말이 진짜일까? 아니면 나만 이런 걸까? 석 달째였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어요. 4,000에서 3,800으로 다시 3,500으로. 왜 이러지? 걱정이 됐습니다. 손님이 눈에 띄게 줄었어요. 특히 점심시간이랑 저녁시간에 그랬습니다. 어느 날 매장 앞을 관찰했어요.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지 봤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제 매장에서 100m도 안 되는 곳에 다른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다른 브랜드였어요. 처음부터 있던 곳이었는데 신경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쪽에 손님이 더 많더라고요. 왜 그런지 봤더니 거기가 지하철역이랑 더 가까웠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이 역 가는 길에 거기를 먼저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제 매장은 역에서 조금 더 먼 쪽에 있었어요. 퇴근하는 사람들은 제 쪽으로 오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은 경쟁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한 달 후 제 매장 대각선 건너편에 또 다른 편의점이 오픈했습니다. 이것도 다른 브랜드였어요. 공사 시작하는 걸 봤을 때 설마 했는데 정말 편의점이었습니다. 50m도 안 되는 거리였어요. 이게 말이 돼?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바로 앞인데 또 편의점이 들어와요? 본사한테 항의해봐요. 정대리한테 전화했어요. 저기요. 제 매장 바로 앞에 다른 편의점이 들어왔어요. 이거 어떻게 안 돼요? 다른 브랜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같은 브랜드면 거리 제한이 있어서 조정이 되는데요. 그럼 어떡해요? 손님 다 뺏기잖아요. 사장님이 더 열심히 하셔야죠. 서비스 좋게 하시고요. 단골 관리 잘 하시고요. 황당했습니다. 경쟁 편의점이 바로 앞에 들어오는데 서비스 좋게 하라고요? 그게 무슨 해결책이에요? 새 편의점이 오픈했습니다. 대대적으로 행사를 하더라고요. 현수막 걸고 할인하고 1+1하고 제 매장 앞을 지나던 손님들이 그쪽으로 갔습니다. 오픈 행사니까 거기가 더 싸잖아요. 한번 가면 습관이 되더라고요. 그달 매출이 3,000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음보다 1,200이나 줄었어요. 정산을 해봤습니다. 손에 남는 게 거의 없었어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손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편의점은 왜 이렇게 비싸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마트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 나요? 같은 물 한 병이 마트에선 1,000원인데 여기선 1,500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편의점 가격이 마트보다 비쌌습니다. 본사에서 정한 가격이라 제가 마음대로 못 바꾸거든요. 요즘 물가가 너무 올라서 편의점은 부담돼요. 단골 손님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큰 거 살 땐 마트 가야겠어요. 고물가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아끼려고 했어요. 편의점은 비싸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매출이 계속 떨어졌어요. 3,000에서 2,800으로 일매출로 치면 100 미만이었습니다. 알바도 문제였습니다. 대학생 한 명이 한 달 만에 그만뒀어요. 사장님, 저 다른데 알바 구했어요. 거기가 시급이 더 높아서요. 얼마나 주는데? 12,000원이요. 최저임금이 또 올랐거든요. 작년보다 300원 정도 올랐어요. 새 알바를 구해야 했습니다. 황급히 공고를 올렸어요. 지원자가 몇 명 왔는데 면접 보고 한 명을 뽑았습니다. 그런데 새로 온 알바가 이틀 해보고 안 나오더라고요.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전화로 말하고 끊었습니다. 결국 제가 더 나가야 했습니다. 야간뿐만 아니라 오전에도 나갔어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아내도 저녁 타임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좀 도와줘.
저녁에 잠깐만 알았어요. 부부가 교대로 일했습니다. 아내가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제가 10시부터 아침 6시까지 8시간, 집에서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졌습니다. 저녁 먹을 때 잠깐 마주치고 바로 출근했어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서 있으니까요. 카운터에서 계속 서서 일하잖아요. 저녁에 집에 오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신발이 안 들어갈 정도였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두통도 생겼어요. 진통제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매장을 비우면 안 되니까요. 넉 달째 매출을 정산했습니다. 2,500, 월세랑 관리비 내기도 빠듯했습니다. 적자였어요. 저축해둔 돈에서 빼서 메웠습니다. 퇴직금 말고 따로 있던 비상금이 있었거든요. 거기서 조금씩 빠졌습니다. 이러다 다 없어지겠어. 아내가 걱정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나아질 거야. 그렇게 말했지만 확신이 없었어요. 손님은 계속 줄고 경쟁은 심해지고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서 있는 것도 힘들었어요. 허리를 숙이면 찌릿찌릿했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디스크 촉이라고 하더라고요. 무리하지 마세요. 물리치료 받으셔야 해요. 그런데 쉴 수가 없잖아요. 병원 갈 시간도 없었어요. 진통제 먹고 버텼습니다. 아내도 지쳐갔습니다. 얼굴이 헬쑥해졌어요.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기침도 자주 했습니다. 부부 싸움도 잦아졌어요. 당신이 편의점 하자고 했잖아요. 이게 뭐예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그만두자고요. 이러다 둘 다 죽어요. 그만두려면 위약금 내야 해. 얼마나요? 모르겠어. 알아봐야 해. 본사에 전화했습니다. 위약금이 얼마예요? 사장님, 지금 계약한 지 몇 개월밖에 안 되셨잖아요. 지금 해지하시면 잔여 기간이 4년 반 정도 남았어요. 위약금이 6,500 정도 나와요. 6,500이요? 네, 계약서에 있는 대로예요. 잔여 기간 비례해서 계산되거든요. 그리고 원상 복구 비용도 드세요. 인테리어 철거하고 정리하는데 500 정도 더 들어요. 7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 투자한 돈 그대로 토해내야 한다고요? 그럼 남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아니, 그동안 적자 본 거 생각하면 빚만 남는 거예요. 전화기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어요. 못 나가겠구나. 갇혔구나. 그날 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편의점 폐업, 편의점 위약금, 검색 결과가 쏟아졌습니다. 편의점 점주들이 모여있는 카페를 찾았어요. 가입하고 글을 읽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이야기가 수백 개였어요. 저도 위약금 못 내서 3년째 버티고 있어요. 들어올 때는 마음대로인데 나갈 때는 아니에요. 개미지옥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만 당한 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구나. 더 무서운 글도 있었어요. 일본에서 편의점 점주가 자살했대요. 클릭해서 읽어봤습니다. 점장이 반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일하다가 목숨을 끊었대요. 알바가 결근하면 점주가 나가야 하니까 새벽에도 출근했대요. 수면 시간이 하루 2시간이었대요. 유서에 이렇게 적혀 있었대요. 쉬지 않고 장시간 근무가 당연하다. 아무리 일해도 나만 힘들다. 소름이 돋았습니다.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었어요. 저도 그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한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대요. 편의점 점주가 운영난과 위약금 부담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기사가 있었어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러다 진짜 죽겠어. 어떡해요? 모르겠어. 근데 이대로는 안 돼. 둘이서 한참을 얘기했습니다. 울기도 했어요.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버티자. 일단 버티자. 위약금 낼 돈도 없으니까 계약 기간 채울 때까지 버티자. 5년, 앞으로 4년 반.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어요. 2,300까지 내려갔습니다. 손에 남는 게 없었어요. 오히려 매달 적자였습니다. 비상금이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어느 날 오전이었어요. 매장에서 정산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명규야, 나 동기 철수야. 고등학교 동기였습니다. 철수야, 오랜만이다. 명규야, 너 재훈이 소식 들었어? 재훈이? 무슨 소식? 재훈이가 편의점 접었대. 뭐라고요? 편의점 망했대. 한 달 전쯤 폐업했다던데.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재훈이가 빚이 엄청 많았나 봐.
편의점 적자 보다가 결국 못 버텼대. 전화를 끊고 재훈이한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또 안 받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재훈아, 나 명규야. 전화 좀 받아. 답장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재훈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문자였습니다. 미안해. 연락 못했어. 지금 상황이 안 좋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재훈아, 응. 목소리가 풀이 죽어 있었습니다. 너 편의점 접었다며? 응, 왜? 잘 된다고 하지 않았어?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규야. 미안해. 뭐가 미안해? 나 거짓말했어. 거짓말이요? 한 달에 600 번다고 했잖아. 그거. 거짓말이야. 뭐? 실은 나도 적자였어. 한 달에 300씩 빠져나갔어. 1년 넘게 그랬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나보고 하라고 했어? 나도 혼자 당하기 싫었나 봐. 그리고 본사에서 소개비 준다고 했거든. 소개비요? 응, 새 점주 소개하면 수백씩 줘. 나 그 돈이 필요했어. 숨이 막혔습니다. BMW는? 롤렉스는? BMW는 리스야. 한 달에 150씩 빠져나가. 롤렉스는 중고 짝퉁이야. 이 자식아. 소리쳤습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되는지 알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너 때문에 나 죽게 생겼어. 나도 죽고 싶어. 지금 빚이 8천 넘어. 8천이요? 위약금이랑 대출이랑 합쳐서. 이제 감당이 안 돼. 재훈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연락 못할 것 같아. 채권자들 피해 다녀야 해. 야, 재훈아.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걸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장이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재훈이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번호도 바뀌었어요. 집도 이사간 것 같았습니다. 매장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친구가 나를 속였어. 돈 때문에, 소개비 때문에. BMW는 리스였어. 롤렉스는 짝퉁이었어. 한 달에 600 버는 것도 거짓말이었어. 모든 게 연극이었어. 그날 밤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재훈이가 우릴 속였어. 뭐라고요? 편의점 잘 된다는 거 다 거짓말이었어. 본사 소개비 받으려고 나보고 하라고 한 거야.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친구 믿고 시작한 건데? 응, 우리가 바보였어.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재훈이한테, 본사한테, 그리고 저 자신한테. 왜 의심하지 않았을까? 왜 확인하지 않았을까? 본사는 왜 직영을 안 하고 가맹점을 늘릴까? 처음에 했던 의심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의심을 믿었어야 했어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직영은 리스크가 있으니까. 망하면 본사가 손해니까. 가맹점으로 하면 리스크는 점주가 지고 본사는 무조건 이익이니까. 가맹비로 돈 벌고 로열티로 돈 벌고 폐업하면 위약금으로 돈 벌고 본사는 어떻게 해도 손해가 안 나는 구조였어요. 편의점 점주 카페를 다시 들어가 봤습니다. 글을 하나하나 읽었어요. 본사는 흥하고 점주는 곡소리, 가맹점 금물, 개미지옥, 프랜차이즈 하지 마세요. 모두가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왜 이 카페를 미리 찾아보지 않았을까? 동창회 가기 전에 검색만 했어도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아들한테 1억 5천을 주지 말았어야 했어. 아니, 1억만 줬어도 재훈이 말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 본사 설명회 갈 때 계약서를 꼼꼼히 읽었어야 했어. 위약금 조항을 확인했어야 했어. 편의점 점주 카페를 먼저 찾아봤어야 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었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3시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4년을 더 버텨야 해. 4년이면 1300일이 넘어. 하루하루가 지옥인데 그걸 1300번 넘게 반복해야 해.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습니다. 재훈이는 도망갔어. 빚 8천을 지고 저는 도망갈 수도 없어. 위약금이 7천이니까. 아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설날인데 왜 안 오세요? 바빠서 편의점 해야 돼. 아, 그럼 다음에 시간 되실 때 오세요. 준혁이는 몰라요. 제가 왜 편의점을 하는지. 1억 5천, 준혁이한테 쏟아부은 돈. 그 돈만 있었으면 지금 이러지 않았을 텐데. 아니,
그 돈 있었으면 편의점 안 했겠지. 결국 준혁이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욕심냈으니까. 더 벌고 싶었으니까. 아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당신 교대할게요. 아침 6시였어요. 응, 고마워. 집에 가는 길에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데 저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365일 하루도 쉬지 못했어요. 설날에도 매장에 나갔습니다. 아침에 잠깐 집에 가서 세배하고 바로 출근했어요. 아들 준혁이 집에 갔었는데 얼굴만 보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설날인데 일하세요? 어쩔 수 없어. 알바가 없어. 준혁이가 안쓰러운 눈으로 쳐다봤어요. 추석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절 연휴 내내 매장에 있었어요. 가족 모임에 못 갔습니다. 손주 돌잔치에도 못 갔어요. 준혁이가 돌잔치 한다고 했는데 그날도 알바가 없었습니다. 아버지 꼭 오셔야 해요. 첫 손주 돌잔치잖아요. 미안해, 못 갈 것 같아. 전화 너머로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뭔가 불만스러운 말투였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손주 돌잔치도 못 가는 할아버지가 됐어요. 1억 5천을 쏟아부었는데 1년간 총 매출을 정산해 봤습니다. 3억 5천 정도였어요. 월 평균으로 치면 2,900, 처음에 예상했던 4천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판매 이익이 9,800, 본사 못 빼고 제 몫이 6,800 정도였어요. 여기서 고정 비용을 뺐습니다. 월세가 1년에 2,400, 관리비 240, 전기료 360, 기타 비용 200, 남은 돈이 4,600이었어요. 1년에 4,600, 월로 치면 380 정도. 나쁘지 않아 보이죠? 그런데 여기서 빠진 게 있어요. 제 인건비요. 저랑 아내가 일한 시간을 계산해 봤습니다. 저는 하루 평균 12시간 일했어요. 야간이랑 오전이랑 해서요. 365일 곱하면 4,380시간이었습니다. 아내는 하루 평균 4시간 일했어요. 저녁 타임이요. 365일 곱하면 1,460시간이었습니다. 둘이 합쳐서 5,840시간이었어요. 4,600을 5,840으로 나눠봤습니다. 시급 800원 정도 나왔습니다. 시급 800원, 최저임금이 만원인데 저랑 아내는 800원 받고 일한 거예요. 최저임금의 12분의 1이었습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으면요. 시급 만원 곱하기 4,380시간, 4,380만원을 벌었을 거예요. 아내도 알바를 했으면요. 시급 만원 곱하기 1,460시간, 1,460만원을 벌었을 거예요. 둘이 합치면 6,450만원이에요. 그런데 사장으로서 번 돈은 4,600만원이에요. 알바로 일했으면 1,850만원을 더 벌었어요.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사장으로서 투자한 돈이 7천만원이잖아요. 그 돈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라도 받았을 거예요. 연 3%면 210만원이에요. 세금 빼면 180 정도. 알바로 일하면서 퇴직금을 은행에 넣어뒀으면요. 6,450에 180 더하면 6,630. 제가 번 4,600보다 2,000 넘게 많아요. 결론이 뭐예요? 저는 사장이 되겠다고 7천만 원을 투자하고 1년에 5,800시간을 부부가 일해서 알바보다 2천만 원을 덜 번 거예요. 아내한테 계산 결과를 보여줬어요. 우리 1년 동안 일해서 번 거 시급 800원이야. 아내가 한참 숫자를 들여다봤어요. 그러다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뭘 한 거예요? 1년 동안 죽도록 일했는데 명절도 못 쉬고 손주 돌잔치도 못 가고 그래서 번 게 이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둘이서 울었습니다. 당신이 편의점 하자고 했잖아요.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당신이 재훈이 말 믿고 시작했잖아요. 나도 몰랐어. 이렇게 될 줄. 그럼 왜 확인을 안 했어요? 왜 그냥 믿었어요? 재훈이가 친구잖아. 친구가 거짓말할 줄 알았어? 친구 믿고 우리 인생 망쳤네요. 아내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준혁이한테 1억 5천을 왜 줬어요? 준혁이 얘기가 나오니 더 화가 났습니다. 그럼 안 줬어야 했어? 내 아들인데 1억이면 됐잖아요. 왜 1억 5천을 줘요? 그때는 우리 돈 충분한 줄 알았지. 그 돈만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안 됐을 거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생각했습니다. 1억 5천, 준혁이한테 준 돈, 그 돈이 없어서 편의점을 시작한 거잖아. 남은 돈 6천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잖아. 재훈이 말 듣고 7천이면 된다고 해서 대출까지 받았잖아. 만약 준혁이한테 1억만 줬으면요. 남은 돈이 1억 6천이었을 거예요. 그럼 편의점 안 했을 거예요. 은행에 넣어뒀겠죠. 결국 준혁이 때문에? 아니야, 내 욕심 때문이지. 더 벌고 싶었으니까.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원망이 생겼습니다. 준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저희 집 오실 수 있어요? 아이 보러 오세요. 바빠서. 편의점 해야 돼. 아버지 요즘 얼굴도 못 봤잖아요. 미안해. 다음에.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준혁이는 몰라요. 제가 1억 5천 준 후 6천만 원 남아서 편의점 한 거? 준혁이는 아버지가 야간 근무하는 것도 몰라요. 그냥 아버지가 심심해서 편의점 하시나 보다 생각하겠죠. 며칠 후 준혁이 집에 갔습니다. 깨끗한 30평 아파트였어요. 손주 방엔 장난감이 가득했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바닥에 못 앉았어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버지 편의점 잘 되세요? 응. 그럭저럭. 속으로는 생각했습니다. 너네 전세금 대느라 내가 이 꼴이야. 준혁이가 손주를 안겨줬어요. 할아버지 안아보세요. 손주가 웃었습니다. 귀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원망도 들었습니다. 이 아이 때문에, 이 아이 집 때문에 내가 지금 지옥에 있어. 아니야, 손주 잘못이 아니야. 내 잘못이지. 내가 바보였던 거지. 1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나 가봐야겠다. 매장 봐야 해. 벌써요? 저녁 드시고 가세요. 아니야, 바빠서. 집에 가는 길에 울었습니다. 차 안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 인생이 뭐였나? 30년 일하고 퇴직금 받고 아들 결혼시키고 그리고 친구 믿고 편의점 시작했다가 시급 800원 되고 이게 내 인생이야. 허리 통증이 계속 악화됐습니다. 병원에 다시 갔더니 디스크가 심해졌대요. 수술 고려하셔야 할 수도 있어요. 수술이요? 지금 일 많이 하세요? 편의점 운영해요. 그럼 좀 쉬셔야 해요. 이러다 큰일 나요. 쉴 수가 없잖아요. 위약금 7천이잖아요. 나가려면 7천을 내야 하는데 그 돈이 어디 있어요. 진통제 양을 늘렸습니다. 하루에 3번 먹었어요. 그래도 아팠습니다. 아내도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계속 기침하더니 병원에서 검사 받았어요. 만성기관지염이래요. 스트레스랑 과로 때문이에요. 쉬셔야 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쉬라고요? 어떻게요? 둘 다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진통제에 기침약에 소화제에 50대 후반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어느 날 밤 새벽 3시였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이유 없이 울음이 터졌습니다. 손님이 들어왔어요. 어서 오세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눈물을 닦으면서요. 친구는 배신했어. 본사는 거짓말했어. 몸은 망가졌어. 아내는 원망해. 아들은 몰라. 손주는 못 봐. 그래도 버텨야 해. 3년 반이 남았어. 1270일이 남았어. 하루하루 버티면 언젠가 끝나겠지. 왜 이렇게 됐을까요? 1년 넘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첫 번째는 친구를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재훈이가 친구니까 믿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니까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돈 앞에서는 친구도 소용없더라고요. 재훈이는 본사 소개비 받으려고 저를 이용했어요. BMW도 리스였고 롤렉스도 짝퉁이었고 한 달에 600 번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친구라도 검증했어야 했어요. 정말로 한 달에 얼마 버는지 통장 내역을 보여달라고 했어야 했어요. 매장에 직접 가서 며칠 동안 관찰했어야 했어요. 다른 점주들한테도 물어봤어야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조심해야 해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의심을 못하니까요. 그게 독이 됩니다. 두 번째는 본사 말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월 500에서 600 번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알바만 쓰면 된다는 말을 믿었어요. 사장님은 관리만 하시면 된다는 말을 믿었습니다. 다 거짓말이었어요. 본사가 보여준 예상 수익은 최상의 시나리오였습니다. 일매출 150 기준으로 계산한 거예요. 전국 평균 일매출이 100도 안 되는데 말이죠. 본사는 왜 직영을 안 하고 가맹점을 늘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직영은 리스크가 있으니까요. 망하면 본사가 손해니까요.
가맹점으로 하면 리스크는 점주가 다 지고 본사는 무조건 이익이에요. 가맹비로 돈 벌고 로열티로 돈 벌고 폐업하면 위약금으로 돈 벌고요. 프랜차이즈의 본질은 이거예요. 본사가 돈 버는 구조지 점주가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점포가 잘 되면 본사가 로열티로 배불러지고 망해도 본사는 위약금으로 손해가 없어요. 세 번째는 인건비를 과소평가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계산할 때 최저임금을 몇 년 전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때는 8,000원대였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작하니까 최저임금이 10,000원 넘었어요. 30% 가까이 올랐던 거죠. 매년 오르는 걸 고려 안 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려면 알바가 최소 3명은 필요해요. 한 달에 800에서 900이 들어요. 이 비용을 감당하려면 일매출이 최소 150은 넘어야 합니다. 평균 일매출 100도 안 되는 매장으로는 절대 안 돼요. 결국 사장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사장은 알바보다 못한 시급을 받게 돼요. 네 번째는 아들한테 너무 많이 줬다는 거예요. 1억 5천, 그 돈만 없었으면 편의점 안 했을 거예요. 남은 돈이 6천 밖에 안 되니까 불안했어요. 이걸로 20년을 어떻게 살지 걱정됐습니다. 그래서 재훈이 말이 더 달콤하게 들렸어요. 물론 아들 결혼자금 주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적당히 줬어야 했어요. 1억이면 됐을 거예요. 나머지 5천은 비상금으로 남겨뒀어야 했습니다. 자식 사랑은 좋지만 내 노후도 생각해야 해요. 퇴직금 다 쏟아붓고 나서 불안해서 무리한 창업하면 안 됩니다. 다섯 번째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었다는 거예요. 50페이지 넘는 계약서를 대충 훑어봤습니다. 법률 용어가 많아서 무슨 소린지 몰랐거든요. 위약금 조항을 제대로 확인했어야 했어요. 중도 해지하면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계산해 봤어야 했습니다. 7천 가까이 내야 하는 걸 알았으면 시작 안 했을 거예요. 계약 기간 5년도 문제였습니다. 5년은 너무 긴 시간이에요. 그 사이에 경쟁 편의점 생기고 물가 오르고 최저임금 오르고 다 변합니다. 여섯 번째는 대안을 생각 안 했다는 거예요. 퇴직하고 할 수 있는 일이 편의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알바를 해도 됩니다. 시급 10,000원이면 하루 8시간 주 5일에도 월 200이에요. 4대 보험 들어주고 퇴직금도 쌓여요.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요. 사장 노릇하면서 시급 800원 받는 것보다 낫습니다. 체면 때문에 알바 안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개인 택시도 있어요. 퇴직금으로 개인 택시 면허 사면 한 달에 350은 벌 수 있대요. 편의점보다 훨씬 낫습니다. 경비원도 있고 배달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사장이라는 타이틀에 집착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일곱 번째는 정보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편의점 점주 카페가 있었어요. 거기엔 실패 사례가 수백 개 있었습니다. 미리 찾아봤으면 안 했을 거예요. 모두가 개미지옥이라고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위약금 때문에 못 나간다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유튜브만 봤어요. 유튜브엔 성공 사례만 나와요. 본사에서 돈 주고 만든 광고니까요. 댓글도 관리되고 부정적인 댓글은 삭제돼요. 진짜 정보는 점주 카페에 있었습니다. 진짜 점주들의 진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걸 미리 봤어야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욕심을 부렸다는 거예요. 한 달에 600 번다는 말에 혹했습니다. 연금 150에 600 더하면 750이잖아요. 그 돈이면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해외여행도 가고 골프도 치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공짜 점심은 없어요. 편하게 돈 버는 일은 없습니다. 월 600을 벌려면 월 600만큼 고생해야 해요. 아니, 편의점은 고생해도 못 벌어요. 알바보다 못 벌어요. 사장이라는 이름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노예예요.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 말씀드린 모든 실수를 한 번에 다 했다는 거예요. 친구를 의심 없이 믿고 본사 말을 검증 없이 받아들이고 계약서를 대충 읽고 아들한테 과도하게 주고 대안을 생각 안 하고 정보를 찾아보지 않고 욕심을 부렸습니다. 하나만 조심했어도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예요. 하지만 다 한꺼번에 무너지니까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아직 편의점을 하고 있습니다. 2년째예요. 앞으로 3년이 남았습니다. 1095일 계약 기간이 남았거든요. 위약금 낼 돈이 없어요. 적자 나면서 비상금도 다 썼습니다. 대출 이자도 갚아야 하고요. 지금 나가면 빚만 남아요.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버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면 언젠가 끝나겠죠. 그래도 좀 달라진 게 있어요. 첫째는 기대를 버렸습니다. 월 600 번다는 꿈, 알바만 쓰고 관리만 한다는 꿈 다 버렸어요. 현실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알바보다 못한 노동자예요. 다만 위약금에 묶인 노예일 뿐입니다. 둘째는 최소한의 비용으로 운영합니다. 알바를 최소로 쓰고 제가 최대한 나가요. 적자만 안 나면 된다는 마인드로 해요. 돈 벌겠다는 생각 안 해요. 버티기만 하면 돼요. 3년만 버티면 나갈 수 있어요. 셋째는 건강을 챙기려고 노력해요. 아무리 바빠도 하루 6시간은 자려고 해요. 무리하다가 쓰러지면 끝이니까요. 진통제는 여전히 먹지만 병원은 가끔 가요. 물리치료도 받습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지면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넷째는 계약 끝나면 바로 나갑니다. 3년 뒤 계약 만료되면 재계약 안 해요. 절대 안 해요. 나가는 거예요. 그때까지 버티는 게 목표예요. 3년만 버티자, 1000일만 버티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재훈이는 아직도 연락이 안 됩니다. 전화번호도 바꿨고 집도 이사 갔어요. 도망친 거죠. 용서할 수 없습니다. 친구라고 믿었는데 저를 이용했어요. 본사 소개비 받으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생각합니다. 재훈이도 피해자였을지 모른다고. 재훈이도 본사한테 속았을 거예요. 그래서 빚 8천을 지고 도망간 거겠죠. 결국 진짜 나쁜 건 프랜차이즈 시스템이에요. 본사만 배불리고 점주는 쥐어짜는 구조, 개미지옥 같은 위약금 조항. 아들 준혁이는 아직도 몰라요. 제가 왜 편의점을 하는지, 왜 명절에도 못 가는지, 왜 손주도 못 보는지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들이 죄책감 느낄까 봐요. 1억 5천 받은 게 잘못이 아니잖아요. 제가 준 거잖아요. 하지만 가슴 한편으로는 원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돈만 없었으면, 그 돈만 조금 덜 줬으면, 이런 생각하는 제가 나쁜 아버지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지쳐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편의점 창업 정말 하고 싶으세요? 본사 말 믿으세요? 월 600 번다는 말 믿으세요? 알바만 쓰면 된다는 말 믿으세요? 친구가 추천한다고 믿으세요? 그 말 믿고 뛰어든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는지 아세요? 새벽 3시에 카운터 지키고 있어요. 명절에도 못 쉬고 있어요. 알바보다 시급 낮게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요. 그만두고 싶어도 위약금 때문에 못 나가고 있어요. 저처럼요. 편의점 창업하지 마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정말 해야겠다면요. 첫째, 본사 말 믿지 마세요. 예상 수익표 믿지 마세요. 그거 최상의 시나리오예요. 평균은 그 절반도 안 돼요. 둘째, 점주 카페 먼저 가보세요. 실제로 하고 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피해 사례 읽어보세요. 그래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셋째, 경쟁 편의점 확인하세요. 하려는 자리 주변에 편의점 몇 개 있는지 확인하세요. 반경 500m 안에 3개 이상 있으면 하지 마세요. 넷째, 인건비 계산하세요. 24시간 운영하려면 알바비 얼마 드는지 계산하세요. 최저임금 매년 오르는 것도 고려하세요. 그 돈 내고도 남는 게 있는지 확인하세요. 다섯째, 위약금 확인하세요. 중도 해지하면 위약금 얼마인지 계약서에서 확인하세요. 그 돈 낼 준비되어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전 재산 투자하지 마세요. 퇴직금 전부 넣지 마세요. 실패해도 살 수 있을 만큼만 투자하세요. 일곱째, 직접 일할 각오하세요. 알바만 쓰면 남는 거 없어요. 사장이 하루 12시간 일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해요. 여덟째, 친구 말도 검증하세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어요. 통장 내역 보여달라고 하세요. 이 8가지 다 확인하고도 하고 싶으면 하세요. 저는요, 8개 다 확인 안 하고 했어요. 결과는 7천만 원 날리고 2년째 새벽에 카운터 지키고 있어요. 시급 800원으로요. 차라리 알바를 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알바하면요, 시급 10,000원 받아요. 주 40시간 일하면 월 200 벌어요. 4대 보험 들어주고 퇴직금도 쌓여요.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어요. 그만두고 싶으면 2주일 전에 말하면 돼요. 편의점 사장하면요, 시급 800원 받아요. 주 80시간 일해요. 보험 없어요. 쉬고 싶어도 못 쉬어요. 그만두고 싶으면 7천만 원 내야 해요. 뭐가 나아요? 알바가 나아요. 사장 체면 버리고 알바하세요. 그게 정답이에요. 개인 택시도 좋아요. 퇴직금으로 면허 사면 한 달에 350 벌 수 있어요. 편의점보다 훨씬 낫습니다.
경비원도 있고 배달도 있고 할 수 있는 일은 많아요. 편의점이 유일한 선택지가 아닙니다. 3년 후 저는 편의점을 나갈 거예요. 그리고 아마 경비원을 할 것 같아요. 체면? 이제 그런 거 없어요. 30년 공기업 다녔던 게 뭐가 중요해요. 지금 중요한 건 생존이에요. 아내랑 건강하게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은 저처럼 되지 마세요. 친구 말 믿고 퇴직금 날리지 마세요. 프랜차이즈 개미지옥에 빠지지 마세요. 편의점은 절대 안전한 창업이 아닙니다. 불패 신화는 거짓말이에요. 본사만 배불러지는 구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에서 수천 명의 점주가 저처럼 고통받고 있어요. 위약금 때문에 못 나가서 버티고 있어요.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퇴직하고 편의점 하려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하지 말라고 말려주세요. 7천만 원 날리지 말라고, 시급 800원 되지 말라고, 개미지옥에 빠지지 말라고.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 3시에 편의점 카운터에 앉아 있을 거예요. 1095일 중 하루를 또 버티면서요. 언젠가 이 악몽이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여러분은 이 악몽을 시작하지 마세요. 그게 제가 7천만 원 날리고 배운 교훈입니다. 여러분은 공짜로 배워가세요. 감사합니다.